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말 흥미진진한 소식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오늘은 정말 핫한 내용들을 가지고 왔거든요. 혹시 지금 스크롤 내리면서 다른 영상 찾고 계시는 분들 잠깐만요. 오늘 영상은 정말 놓치면 안 되는 내용들이 가득해요. 구독 버튼부터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한 번에 해주세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오늘의 메인 주제는 바로 이달 가장 뜨거운 암호화폐 사총사에 대해서 이야기해볼 거예요. 블라크디에이지 마이너스 이달의 절대 강자로 떠오르다. 여러분, 블라크디에이지라는 이름 들어보셨나요?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정말 놀라운 프로젝트예요. 이 친구가 왜 이렇게 화제가 되고 있는지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숫자부터 보시죠. 와, 정말 깜짝 놀랄 수치들이에요. 블라크디에이지는 지금까지 무려 2억 9천만 달러를 모금했어요.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감이 안 오시죠?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4천억 원 가까이 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벌써 220억 개가 넘는 토큰이 팔렸다는 거예요. 지금 28배치까지 진행되고 있고 현재 가격이 0.0018달러인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성장인지 아세요? 첫 번째 배치 때와 비교하면 무려 2520%나 올랐어요. 이건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수익률이에요. 만약에 처음에 100만원 투자했다면 지금쯤 2520만원이 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과거의 일이지만 앞으로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6월 13일 이 날짜 꼭 기억해두세요. 블라크디에이지가 고 라이브 리빌이라는 엄청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고요? 바로 거래소 상장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는 날이에요. 지금까지는 프리세일만 진행되고 있었는데 드디어 실제 거래가 가능한 단계로 넘어간다는 거죠. 이런 프로젝트들을 봐왔던 경험으로는 이런 중요한 발표가 있을 때마다 가격에 큰 변동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블라크디에이지의 X1 모바일 마이닝 앱, 이거 정말 대박이에요. 벌써 150만 다운로드를 돌파했다고 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인지 아세요? 모바일로 채굴한다는 게 처음에는 좀 의아했는데 실제로 사용자들의 반응이 이렇게 뜨겁다는 건 정말 혁신적인 접근이었다는 증거예요. 스마트폰 하나로 언제 어디서나 채굴에 참여할 수 있다니 정말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블라크디에이지의 기술적인 부분도 정말 흥미로워요. 하이브리드 합의 모델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DAG의 빠른 확장성과 작업 증명의 보안성을 동시에 가져간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드리면 기존 블록체인의 장점은 유지하면서 속도 문제는 DAG 기술로 해결한다는 거죠. 마치 고속도로와 일반 도로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처럼 상황에 따라 최적의 경로를 선택할 수 있는 똑똑한 시스템이에요. CHAINLINK-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파워하우스. 자, 이제 CHAINLINK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CHAINLINK는 정말 대단한 프로젝트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친구가 정확히 뭘 하는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CHAINLINK는 블록체인과 현실 세계를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해요. 스마트 컨트랙트가 실제 세상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볼게요. 날씨 보험이라는 게 있다고 해봐요. 만약 이번 달에 비가 10일 이상 내리면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스마트 컨트랙트가 있다면 이 컨트랙트가 실제 날씨 데이터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CHAINLINK가 기상청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블록체인에 전달해주는 거예요. 스포츠 베팅, 주식 가격 추적, 심지어 교통 상황까지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CHAINLINK가 활용되고 있어요.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DeFi 앱들 중에 CHAINLINK 없이는 작동할 수 없는 것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CHAINLINK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최근에 CCIP라는 크로스 마이너스 CHAIN INTEROPERABILITY 프로토콜을 개발했는데 이게 정말 혁신적이에요. 서로 다른 블록체인들이 소통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마치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 사이에 통역사를 두는 것처럼요. 이더리움에서 시작된 거래가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에서 완료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전통 금융기관들과의 협업이에요. 은행들이 블록체인 시스템에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받고 싶어 할 때 CHAINLINK가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기존 금융 시스템과 암호화폐, 세계를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VCHAIN- 조용하지만 확실한 기업용 블록체인의 강자. 자, 이번에는
VECHAIN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VECHAIN은 정말 독특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예요. 다른 코인들이 화려한 마케팅으로 관심을 끌 때 이 친구는 묵묵히 실제 기업들과 협업하면서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VECHAIN의 주요 분야는 공급망 관리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상품들이 어디서 만들어져서 어떤 경로로 우리 손에 왔는지 추적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명품 가방을 샀다고 해봐요. 그런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확인하세요? VECHAIN 기술을 사용하면 그 가방이 언제 어디서 누가 만들었는지, 어떤 재료를 사용했는지, 어떤 경로로 배송되었는지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기술이 왜 중요하냐면 요즘 소비자들이 정말 까다로워졌거든요. 특히 음식이나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더욱 그래요. 내가 먹는 음식이 정말 유기농인지 어떤 농장에서 키워진 건지 알고 싶어 하잖아요. VECHAIN의 또 다른 특징은 듀얼 토큰 시스템이에요. VET와 VTHO 이렇게 두 개의 토큰을 사용하는데 이게 정말 똑똑한 설계예요. VET는 가치 저장의 역할을 하고 VTHO는 실제 거래 수수료로 사용돼요. 마치 주식과 배당금의 관계와 비슷해요. VET를 보유하고 있으면 자동으로 VTHO가 생성되거든요. 이런 구조 덕분에 VECHAIN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기업들은 안정적인 수수료를 예상할 수 있고 VET 보유자들은 지속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정말 윈윈 구조죠. 그리고 VECHAIN이 협업하고 있는 기업들 목록을 보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월마트, BMW, 루이비통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VECHAIN 기술을 사용하고 있어요. 온도 마이너스 전통 금융과 암호화폐를 잇는 혁신적인 다리. 자, 이제 정말 흥미로운 프로젝트인 온도에 대해 이야기해 볼 시간이에요. 여러분, 온도는 정말 독특한 접근을 하고 있는 프로젝트예요. 대부분의 DeFi 프로젝트들이 기존 금융 시스템과 완전히 다른 길을 가려고 할 때 온도는 오히려 전통 금융의 좋은 점들을 블록체인으로 가져오려고 해요. 온도가 하는 일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미국 국채나 현금성, 자산 같은 안전한 전통 투자 상품들을 토큰화해서 암호화폐 투자자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혁신적인지 아세요? 지금까지는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안전한 수익을 얻으려면 결국 코인을 팔고 은행에 예금을 넣거나 주식을 사야 했잖아요. 그런데 온도 덕분에 암호화폐 지갑 안에서도 미국 국채의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마치 전통 금융의 안전성과 암호화폐의 편의성을 동시에 누리는 거죠. 그리고 온도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규제를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다는 점이에요. 다른 DeFi 프로젝트들이 규제 리스크 때문에 고생할 때 온도는 처음부터 규제 친화적으로 만들어졌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더욱 성숙해지면서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럴 때 온도 같은 프로젝트들이 살아남을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죠. 알트코인 시즌 3.0이 온다. 마일즈 도이처의 혁신적인 예측 모델. 여러분, 정말 흥미진진한 소식이 하나 더 있어요. 유명한 암호화폐 분석가인 마일즈 도이처가 AI를 활용한 완전히 새로운 예측 모델을 발표했어요. 그 이름도 ALTCOIN 랠리 스코, 줄여서 ARS라고 하는데 이 모델이 정말 혁신적이에요. 과거의 모든 불마켓 데이터를 분석해서 다음 알트코인 시즌이 언제 올지 예측하는 거예요. 마일즈 도이처에 따르면 다가오는 알트 시즌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를 거라고 해요. 그는 이걸 알트 시즌 3.0이라고 부르는데 왜 3.0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알트 시즌은 2017년 정도였고 두 번째는 2021년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세 번째 알트 시즌은 이전보다 훨씬 짧고 특정 섹터에 집중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주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글로벌 유동성 부족이에요. 쉽게 말해서 시장에 돈이 예전만큼 많이 돌아다니지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는 너무 많은 알트코인들이 쏟아져 나왔다는 점이에요. 예전에는 선택지가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정말 수천 개의 프로젝트들이 경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알트 시즌에서는 정말 선별적인 투자가 중요할 거라고 해요. 모든 알트코인이 다 오르는 게 아니라 정말 가치 있는 프로젝트들만 큰 상승을 보일 거라는 거죠. 마일즈의 ARS 모델은 4가지 핵심 지표를 사용해요. 구체적인 지표들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매우 정교한 분석이라고 하네요. XRP의 놀라운 반등 신호 마이너스 사상 최고가 경신 가능성. 여러분, XRP에 대한 정말 흥미로운 분석이 나왔어요. 유명한 분석가인 다크 디펜더가 XRP 차트를 보고 정말 놀라운 예측을 내놨거든요. 그에 따르면
XRP가 장기간 지속되었던 하락 추세선을 드디어 돌파했다고 해요. 그리고 커피컵 패턴이라는 매우 강력한 상승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어요. 커피컵 패턴이 뭐냐면 차트가 커피컵 모양처럼 생겼을 때 나타나는 매우 강력한 상승 신호예요. 길게 조정을 받은 다음에 서서히 회복되면서 새로운 상승 모멘텀을 만들어내는 패턴이거든요. 그리고 기술적 분석에서 정말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인 이치모쿠 클라우드에서도 탈출했다고 해요. 이치모쿠 클라우드는 일본에서 개발된 기술적 분석 도구인데 이 구름대를 벗어난다는 건 정말 강력한 상승 신호예요. 다크 디펜더는 과거를 예로 들면서 정말 인상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XRP가 0.20달러였을 때 사람들이 망설이다가 나중에 후회했다는 거예요. 그때 살 수 있었던 양의 10분의 1밖에 지금은 살 수 없다고 하면서요. 정말 와닿는 이야기잖아요. 투자의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아요. 그의 차트 분석에 따르면 피보나치 확장을 사용했을 때 XRP의 목표가가 3.1달러, 5.6달러, 그리고 그보다도 더 높은 수준까지 갈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어요. 물론 이런 예측들은 항상 불확실성이 따르지만 기술적 분석의 관점에서는 정말 긍정적인 신호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주 암호화폐 시장의 승자와 패자들. 자, 여러분, 이번 주 암호화폐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정말 다이나믹한 한 주였어요. 먼저 승자들부터 볼까요? AB라는 코인이 무려 25.63%나 올라서 1등을 차지했어요. 0.0108달러에 마감했는데 정말 놀라운 건 이 상승의 절반 이상이 6월 7일 하루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루에 22%가 올랐다니 정말 대박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급등은 때로는 위험 신호이기도 해요. 너무 빨리 오른 건 다시 빨리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RSI 지표가 아직 과매수 구간에 도달하지 않았고 거래량도 77% 증가했다는 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해요. 모멘텀이 계속 유지될 수도 있지만 언제든 조정이 올 수 있거든요. 두 번째로는 SPX 6900이 22.97% 상승했어요. 이 친구는 정말 특이한데 지난주에 이어서 연속으로 상승세를 이어갔거든요. 1.18달러로 마감했는데 중간에 조정도 있었지만 결국 강하게 마무리했어요. 세 번째는 SKY가 11.89% 올랐어요. 0.06달러에서 시작해서 중간에 0.10달러까지 올라갔다가 0.07달러로 마감했는데 1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그런데 정말 눈에 띄는 건 소형 알트코인들이에요. KLED AI는 무려 536% 폭등했고 BUILD 안BNB는 413%, GIGA는 235%나 올랐어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수익률들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런 소형 코인들은 정말 조심해야 해요. 하루아침에 몇 배가 오를 수도 있지만 그만큼 빨리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이번 주 하락세를 보인 코인들, 이제 안 좋은 소식들도 봐야겠죠? 이번 주 가장 큰 하락을 보인 건 DEX였어요. 무려 24.52%나 떨어졌어요. 정말 충격적인 건 DEX가 지난주에는 최고 성과를 보였던 코인 중 하나였다는 점이에요. 12달러에서 14달러 구간을 돌파하려고 시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31.95%나 떨어지면서 8.20달러까지 내려갔어요. 이게 DEX의 역사상 가장 큰 하락폭이었다고 해요.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죠. 정말 투자자들에게는 충격적인 하루였을 거예요. 하지만 그 이후에 조금씩 회복해서 지금은 10.66달러 정도에서 거래되고 있어요. 이런 급락 후의 반등을 데드캣 바운스라고도 하는데 진짜 회복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반등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큰 하락을 보인 건 주퍼터예요. 13.81% 떨어져서 0.44달러에 마감했어요. 주퍼터는 5월부터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매번 반등을 시도할 때마다 매도 압력에 부딪히고 있어요. 세 번째는 BITTENSOR인데 10.97% 하락했어요. 5월에 500달러 근처까지 올랐었는데 지속적으로 하락해서 지금은 370달러 수준이에요. AI 관련 토큰들이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에서 AI 테마에 대한 관심이 조금 식은 것 같아요. 다크웹 BIDENCASH 사이트 폐쇄 마이너스 사이버 범죄와의 전쟁. 여러분, 정말 중요한 뉴스가 하나 더 있어요. 미국 법무부가 BIDENCASH라는 다크웹 사이트를 폐쇄했다고 발표했어요. 이 사이트가 얼마나 악질적이었냐면 무려 1,500만 개가 넘는 도난 신용카드 정보를 거래했다고 해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죠. BIDENCASH는
2022년 3월에 시작되었는데 이전에 폐쇄된 초커즈 스탯이라는 사이트의 빈자리를 메우려고 만들어진 거였어요. 정말 악질적인 사이버 범죄 조직이었던 거죠. 가장 충격적인 건 이들의 마케팅 방식이었어요. 2022년 말부터 2023년 초까지 무려 330만 개의 도난 신용카드 정보를 무료로 배포했다고 해요. 더 많은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무료 샘플 전략이었던 거죠. 11만 7천 명이 넘는 고객을 보유하고 있었고 거래 수수료로만 1,700만 달러 이상을 벌어들였다고 해요.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의 범죄 조직이었던 거예요. 다행히 연방 당국이 145개의 웹 도메인과 암호화폐 자산들을 압수했고 모든 도메인을 법 집행기관이 통제하는 서버로 리다이렉트 시켰어요. 이런 뉴스를 보면서 다시 한번 느끼는 건 암호화폐가 때로는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블록체인의 투명성 덕분에 이런 범죄자들을 추적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해요. 비트코인 다시 한번 10만 6천 달러 돌파. 자, 먼저 가장 뜨거운 소식부터 말씀드릴게요.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10만 6천 달러를 뚫었습니다. 현재 10만 6,364달러 50센트에서 거래되고 있어요. 지난 한 달 동안 3.27% 상승한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6월 5일에 잠깐 10만 1,000달러 밑으로 떨어졌을 때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금방 다시 반등했어요. 이게 바로 비트코인의 저력이에요. 떨어지면 바로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사는 거죠. 이걸 영어로 딥바잉이라고 하는데 하락을 기회로 보고 매수하는 거예요. 코인마켓캡 데이터를 보면 거래량 대비 시가총액 비율이 1.72%를 보이고 있어요. 이게 뭔 뜻이냐면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체인 활동도 지속적으로 강하게 유지되고 있어서 비트코인이 여전히 튼튼한 손에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차트를 보면 정말 흥미로운데요. 1일 거래량은 조금 식었지만 전체적인 트렌드는 여전히 살아있어요. 10만 7,500달러를 돌파하면 진짜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기관 투자자들의 추가 유입도 기대할 수 있고요. 블룸버그 애널리스트의 충격 발언, 금이 비트코인을 이기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소식 하나 더. 블룸버그의 수석 매크로 전략가인 마이크 머글론이 정말 흥미로운 분석을 내놓았어요. 비트코인이 10만 달러에 도달한 이후로 금이 비트코인과 S&P 500을 모두 이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게 보통 암호화폐가 상승장에서는 다른 자산들을 압도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금이 더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머글로는 이런 트렌드가 계속되는 걸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어요. 정말 그럴 것 같아요. 더 충격적인 건 현재 코인마켓캡에 등록된 암호화폐가 1,600만 개가 넘는다는 거예요. 1,600만 개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미친 숫자인지 아시죠? 이렇게 공급이 무제한으로 늘어나면 앞으로 가격 상승에 제약이 될 수 있다고 머글로는 경고했어요. 극도로 투기적이고 변동성이 큰 암호화폐들이 통제되지 않는 공급과 경쟁에 직면하고 있다고 그가 말했는데 정말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혁신은 계속 중요하지만 품질 관리나 필터링 없이 토큰들이 마구 쏟아져 나오면 투자자들도 지치고 시장도 희석될 수밖에 없거든요. 암호화폐 전문가가 말하는 유동성 클러스터의 비밀. 자, 이제 정말 흥미로운 기술적 분석 얘기를 해볼게요. 암호화폐 분석가 MERLIJN 더 트레이더가 아주 중요한 분석을 내놓았어요. 비트코인이 지금 10만 9천 달러에서 11만 900달러 사이에 엄청난 유동성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동성 클러스터가 뭔지 아시죠? 쉽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매수나 매도, 주문을 걸어놓은 가격대예요. 보통 이런 곳에서는 가격이 튕기거나 저항을 받는데 MERLIJN은 이게 저항이 아니라 자석 같은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가격을 끌어당기는 거죠. 그건 저항이 아니라 자석이다라고 그가 말했는데 정말 멋진 표현이죠. 히트맵을 보면 정말 그 구간에 주문들이 빽빽하게 몰려 있어요. 그리고 6월 6일을 주목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날 시장에서 과도한 레버리지가 정리됐거든요. 온체인과 파생 상품 데이터를 보면 정말 깔끔하게 정리가 됐어요. 이게 약세가 아니라 오히려 약한 손들이 빠져나간 거라는 거죠. 구조적 약점이 아니라 약한 손들이 사라진 것이라고 MERLIJN이 설명했어요. 현재 비트코인은 무인지대에 있다고 해요. 10만 달러의 강한 지지선과 10만 9천 달러 위의 매도 벽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게 바로 클래식한 가격 행동이에요. 횡보하다가 축적하고 그 다음에 폭발하는 거죠. 모멘텀이 끌어오르고 있고 위로 가는 길이 활짝 열려 있다고 그가 결론 지었는데 정말 기대가 되네요. 시바이누 대폭발, 토큰 소각률 5,762.9% 증가. 자, 이제 밈코인의 제왕 시바이누 얘기를 해볼게요. 와, 이건 정말 미쳤어요. 24시간 토큰 소각률이 무려
5,762.9% 증가했어요. 2,600만 개가 넘는 토큰이 불태워졌거든요. 여러분, 토큰 소각이 뭔지 아시죠? 토큰을 영원히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공급을 줄여서 희소성을 높이는 거죠. 시바이누 커뮤니티가 가격 하락 후에 신뢰를 회복하려고 디플레이션 노력을 강화한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번에는 가격이 거의 반응하지 않았어요. 시바이누가 1.82% 하락해서 0.0000129달러에 거래되고 있거든요. 소각만으로는 바늘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정말 흥미로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난 7일 동안 새로운 주소가 19.83% 증가했고 활성 주소는 9.41% 늘었어요. 그리고 제로 밸런스 주소는 무려 29.38%나 급증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새로운 사용자들이 유입되고 있고 주소 이동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신호죠. 근데 거래 규모를 자세히 보면 감정이 섞여 있어요. $1 미만의 소액 거래는 238.46%나 급증했는데 큰 거래들은 급격히 감소했어요. $1,000에서 1만 달러 거래는 66.52% 감소했고 1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거래는 74.56%나 떨어졌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시바이누가 다시 소매 투자자 중심의 거래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고래들이 없으면 상승 압력이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기술적으로 보면 시바이누는 지금 0.00001028달러와 0.000119달러 사이의 수요 구간에서 횡보하고 있어요. 이 구간은 역사적으로 매수 관심을 끌어왔던 곳이라서 반등을 위한 잠재적 지지를 제공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락 추세선 아래에서 가격이 막혀 있어서 전체적인 구조는 여전히 약세예요. RSI는 40일에 머물러 있어서 모멘텀이 약하지만 과매도 구간에는 진입하지 않았어요. 아직 극단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본격적인 회복 전에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신호예요. 이더리움의 놀라운 온체인 지표들. 자, 이제 이더리움 얘기를 해볼게요. CRYPTOQUANT에서 정말 흥미로운 리포트를 내놓았어요. 이더리움의 역사적 가격 행동을 평가하는 종합적인 프레임워크를 소개했거든요. 시장 데이터와 온체인 데이터를 결합해서 통계적으로 중요한 가격 바닥을 찾아내는 거예요. 먼저 실현 가격부터 설명드릴게요. 이건 시장에 유통되는 모든 이더리움이 마지막으로 온체인에서 움직인 평균 가격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심리적 시장 바닥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거든요. 장기 보유자들의 수익성이나 손실의 기준선을 반영하는 거죠. 투자자 심리 신호로 보면 이더리움이 이 수준 아래에서 거래될 때는 보통 광범위한 항복이나 저평가를 의미해요. 시장 구조 역할로는 약세장에서 강한 지지 구간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이더리움의 1일 종가가 있어요. 이건 실제 가격 행동의 핵심 벤치마크로 사용되거든요. 온체인 바닥과 비교해서 애널리스트들이 자산이 주요 평가 수준 위에서 거래되고 있는지 아래에서 거래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어요. 활용법을 보면 현재 가격이 역사적 기준선 대비 과열 상태인지 할인 상태인지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죠. 역사적 평균 가격도 있어요. 이건 이더리움이 시작된 이후에 누적 평균 종가를 반영해요. 델타 가격의 백본 역할을 하고 이더리움 평가에 대한 장기적 맥락을 제공하죠. 인사이트를 보면 이더리움이 장기 평균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 보여주는데 세속적인 과매수나 과매도 상황을 식별하는 데 유용해요. 델타 가격은 정말 흥미로운 지표예요. 이더리움의 실현 캡과 역사적 평균 캡 사이의 정교화된 차이를 측정하는 거거든요. 비트코인 분석에서 자주 사용되던 건데 이 바닥은 깊은 가치 축적 구간을 강조해요. 이더리움 맥락에서 보면 실현 가격 아래의 2차 지지 수준 역할을 해서 스마트머니가 보통 시장에 재진입하는 영역을 표시해요. 현재 이더리움이 주요 온체인 수준 근처에서 거래되고 있어서 이런 가격 바닥들이 장기 포지셔닝에 귀중한 신호를 제공하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이더리움은 주요 축적 기간 동안 델타 가격과 실현 가격에서 반등하거나 그 위에서 머물렀거든요. 그래서 트레이더들과 투자자들이 이런 구간을 전략적 진입점으로 볼 수 있어요. 특히 시장 하락 때 말이죠. 비트코인 하루에 10억 달러 수익 실현. 정말 놀라운 소식이 하나 더 있어요. 비트코인이 최근 11만 1800달러 고점에서 하락한 이유가 바로 베테랑 보유자들이 상당한 수익을 실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GLASSNOD에 따르면 이런 비트코인 판매자들은 대부분 랠리 초기에 매수한 사이클 내 참가자들인데 최근 고점에서 하루 실현 수익을 14억 7천만 달러까지 밀어올렸어요. 거래소 내부 흐름을 제외하고 조정한 이 수준은 이번 사이클에서 1일 수익 실현이
10억 달러 임계점을 넘은 5번째 파동이에요. 역사적으로 이런 급증은 단기 지역 고점이나 횡보와 일치해요. 특히 시장이 실현된 이익을 흡수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더욱 그렇죠. 따라서 현재 환경은 높은 분배 속에서 시장 회복력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있어요. 더 넓은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GLASSNOD 애널리스트들은 비트코인 시가총액으로 정규화된 순 실현 수익의 90일 단순 이동 평균을 사용해서 트렌드를 평가했어요. 이 방법은 시장이 성숙해지면서 사이클 전반에 걸쳐 수익 실현 강도가 어떻게 변했는지 보여줘요. 이런 감소하는 피크 트렌드는 수익 실현이 더 절제되고 있음을 시사해요. 아마도 변동성 감소, 더 나은 자본 관리,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영향을 반영하는 것 같아요. 호황 마이너스 불황의 도치감보다는 시장이 구조화된 자본 순환을 겪고 있을 수 있어서 자산 클래스의 더 큰 성숙도를 신호하고 있어요. 프랑스 암호화폐 납치 사건의 충격적 전개. 자, 이제 정말 심각한 소식을 전해드려야겠어요. 최근 프랑스에서 발생한 암호화폐 관련 납치 사건들과 관련해서 중요한 진전이 있었어요. 모로코에서 레저 공동 창립자를 포함한 일련의 프랑스 암호화폐 관련 납치 사건에 주요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남성이 체포됐어요. 이 용의자는 프랑스 마이너스 모로코 이중 국적자인데 여러 개의 날카로운 무기와 여러 대의 휴대폰을 소지한 채 발견됐어요.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24세의 BADISS 모하메드 에이마이드 BAJJU가 프랑스 당국에 의해 수배됐고 2023년 인터폴 적색 수배의 대상이었어요. 발표는 인질의 체포, 납치, 거짓 감금 또는 자의적 구금과 관련된 혐의로 발부됐어요. 프랑스 당국의 요청으로 모로코의 국가경찰과 정보서비스가 모로코 북부 도시 탕헤르에서 BAJJU를 체포했어요. 모로코 국가보안총국이 공식 성명에서 이 작전을 확인했어요. 프랑스 법무부 장관 GRALD DARMANIN이 X에서 성명을 통해 이번 체포에 대해 모로코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는 우리 두 나라 특히 조직범죄에 맞서는 우수한 사법 협력을 보여준다고 말했어요. 지난주에 프랑스 당국은 또한 일련의 납치와 납치 시도와 관련해서 미성년자 6명을 포함한 25명을 기소했어요. 5월에는 내무부 장관 브루노 레세이아이에레리에이유가 암호화폐 업계 리더들과 긴급회의를 가졌어요. 부처는 나중에 해당 분야 관련 개인들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어요. 새로운 조치에는 경찰 응급 라인에 대한 우선 접근, 가정 보안 평가, 그리고 프랑스법 집행기관의 안전 브리핑이 포함돼요. 프랑스는 최근 암호화폐 경영진과 그들의 가족을 대상으로 한 여러 납치와 실패한 시도를 경험했어요. 가장 최근의 사건 중 하나는 5월 13일 대낮에 발생했어요. 공격자들이 프랑스 암호화폐 플랫폼 PA와 EMIUM의 CEO 피에어 NYGAT의 딸과 손자를 납치하려고 시도했다고 알려졌어요. 이는 피해자들이 나중에 손가락이 잘린 채 석방된 2건의 성공적인 사건 이후에 일어났어요. 또한 5월에는 프랑스 암호화폐 백만장자의 아버지가 파리에서 개를 산책시키던 중 납치됐어요. 피해자는 나중에 며칠 동안 억류된 후 780만 달러의 몸값 요구 후에 풀려났어요. 1월에는 암호화폐 지갑 제공업체 레저의 공동 창립자 데이비드 BALLAND가 1월 21일 이른 시간에 프랑스 중부의 자택에서 강제로 끌려갔어요. 그 경영진은 1월 22일 밤 경찰 작전으로 석방될 때까지 감금 상태에 있었어요. 이 사건에는 약 1140만 달러의 몸값도 관련됐어요. 알트 시즌은 언제 올까? 전문가의 깜짝 분석.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알트 시즌 얘기를 해볼게요.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MICHAL 밴디 파프가 시장에서 가장 지속적인 질문 중 하나를 다뤘어요. 바로 알트 시즌이 언제 올지에 대한 거죠. 상세한 게시물에서 밴디 파프는 알트 시즌이 단순한 유행어 이상이라고 강조했어요. 그에 따르면 실제 광란 단계에서 진입하는 사람들은 종종 최고의 이익을 놓친다고 해요. 역사적으로 진짜 기회는 알트 시즌이라는 용어가 트렌드가 되기 전에 온다는 거죠. 벤 디파프는 마지막 진정한 알트 시즌을 2017년으로 추적했는데 그때 거의 모든 알트코인이 급등했어요. 그는 이것이 2021년이나 2025년에는 반복되지 않았다고 언급했어요. 그의 견해로는 2024년의 밈코인 열풍과 2021년 이후의 장기간 약세 트렌드가 알트코인을 억압하고 투자자 심리를 낮게 유지했다고 봐요. 이번 사이클은 다른 것들과 완전히 다르다고 그가 설명했어요. 일부는 여전히 4년 사이클 이론에 의존하지만 벤 디파프는 새로운 변수들이
이제 지배적이라고 믿어요. 거시경제 트렌드 변화와 기관 변화 같은 것들 말이죠. 그는 현재 중앙은행 행동, 진화하는 글로벌 통화 정책, 그리고 디파이에 대한 관심 증가를 최근 알트코인의 저조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 진전의 신호로 지적했어요. 그는 또한 이더리움과 미국 달러 대비 중국 위안화 강세 사이의 상관관계도 언급했어요. 벤 디파프는 두 그룹이 형성되고 있다고 믿어요. 하나는 여전히 약세장을 기대하는 그룹이고 다른 하나는 새로운 강세장의 시작을 기대하는 그룹이에요. 그는 둘 다 틀릴 수 있다고 제안했고 진짜 기회는 타이밍을 무시하고 가치에 집중하는 것에 있다고 했어요. 그는 고금리 환경에서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넘어선 새로운 고점이 이번 사이클이 기존 모델을 무시한다는 것을 더욱 증명한다고 덧붙였어요. 금리가 결국 떨어지면 암호화폐 자산 전반에 걸쳐 더욱 강한 움직임을 예측한다고 했어요. 결론적으로 벤 디파프는 그의 알트 시즌 정의가 광란이나 타이밍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대신에 투자자들이 심리가 여전히 낮게 유지되는 동안 강하고 저평가된 알트코인을 축적할 수 있는 순간이라는 거죠. 가장 불편하지만 잠재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투자 시기 말이에요. 마무리하며 와, 오늘 정말 알찬 내용들이 많았죠? 비트코인이 다시 10만 6천 달러를 돌파했고 시바이누의 엄청난 토큰 소각, 이더리움의 놀라운 온체인 지표들, 그리고 알트 시즌에 대한 전문가의 깊이 있는 분석까지. 특히 주목할 점은 블룸버그 애널리스트가 지적한 금과 비트코인의 성과 역전 현상이에요. 이건 정말 시장이 성숙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프랑스의 암호화폐 관련 납치 사건들은 우리가 이 업계에서 보안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네요. 벤 디파프의 알트 시즌 분석도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진정한 기회는 모든 사람이 떠들기 전에 온다는 그의 말이 특히 기억에 남네요.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유익했다